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시승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료를 공유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2019년 자동차 기획조사인데요.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해마다 해오는 대형 자동차 시장 조사인데요. 그 결과를 지난 10월 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요. 역시 저 혼자 보기엔 좀 아까운 자료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설문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가 처음 발족한 2000년서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단발성 조사의 의미도 크지만 19년 동안 빠지지 않고 이 조사를 계속 해와서 어떤 시장의 흐름, 시장의 지속적인 추이를 살펴보는데도 아주 유용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이 조사는 10만 명 이상의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아주 초대형 기획조사이거든요. 적어도 한국에서 이만큼의 초대형 기획조사를 하는 예는 적어도 자동차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만큼 가장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시장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패널의 규모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001년에 12만 6,458명 쭉 오면서 이제 9만 명 수준으로 9만 3천 명까지 떨어진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10만 명 안팎의 패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는 10만 1,1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네요. 응답 대상자는 주로 자동차 보유자 및 2년 이내에 새로 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 조사가 신뢰할 만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어떤 그 댓글 부대라고 하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와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갖고 있는 패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필터링된 패널들에게만 응답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가 오염될 확률이 그만큼 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도 이 패널, 이 조사에 패널로 참가한 분들이 아마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의 규모를 한번 보면 전체 응답자는 10만 1,000명가량이 되고요. 이 중에 차량 보유자가 9만 7천 명이 됩니다. 이 중에 1년 이내에 이미 새 차를 구입하신 분들이 9,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2년 내에 새 차를 사겠다라는 새 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34.7%, 3만 5천 명가량이 됩니다. 1년 이내에 자동차 AS를 경험을 했다라는 사람도 30.7%가 되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조사를 하면서도 아주 충분한 패널 수를, 충분한 응답자 수를 확보해서 그만큼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어떤 그 소비자들의 반응, 소비자들의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첫째로 그 결과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까요? CPQ는 소비자 지각 품질입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품질의 수준이죠. CPQ 경쟁력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중요한 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국산차, 수입차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전년과 달리 올해 국산차는 판매 서비스 만족도를 일부 회복하고 있습니다. 판매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수입차는 판매 서비스 만족도 회복에 실패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결과 국산차는 상승하고 수입차는 하락하면서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차이가 아주 많이 좁혀졌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수입차들의 만족도가 770, 1000점 만점에 770이라고 한다면 국산차는 766으로 약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수입차는 2010년 이후에 수입차의 추세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3, 14, 15년에 크게 하락했고요. 이후에 17년까지 회복을 했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죠. 770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국산차는 반면에 762에서 시작을 해서 2014년 747까지 떨어졌지만
2014년서부터 2014년 747포인트에서부터 766, 올해 766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차와의 격차를 한번 보시죠. 2010년에는 아주 격차가 컸죠. 2015년에 거의 1포인트 차이로 만났다가 다시 격차를 벌려가는 추세를 보이죠. 그러다가 올해 아주 초밀접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수입차나 국산차나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AS 만족도인데요. 국산차는 소폭 회복했고요. 수입차는 10점 이상 상승하면서 201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AS 부분은 수입차의 어떤 그 취약점,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워낙에 네트워크가 국산차에 비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입차의 AS 만족도는 국산차의 AS 만족도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역시 줄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프를 보면 국산차의 AS 만족도는 795포인트, 수입차의 만족도는 788포인트로 해서 역시 그 차이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2013년 이후에 꾸준하게 20점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수입차가 반등하면서 그 차이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직영 AS만을 그 대상으로 좁히면 수입차들은 거의 대부분 직영이라고 봐야 되죠. 국산차, 수입차 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모두 788점이라고 이 조사 결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산차의 AS 만족도가 수입차에 대비해서 아주 우위에 있지만 수입차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그 차이는 앞으로 더 좁혀질 것으로 컨슈머 인사이트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쭉 벌어지다가 이제 크게 좁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AS 만족도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역전의 가능성도 보이겠습니다. 조사 초기에 수입차 판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1년 이전에는 수입차의 AS 만족도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이후에 점차 국산차 대비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초기 품질 보실까요? 초기 품질은 차를 구매를 해서 초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가 100대당 문제점 수로 이렇게 나오죠. ppH라는 단위를 씁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문제점 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기 품질 국산차는 올해 161개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100대당 161개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수입차는 100대당 158개의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조사됐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역시 국산차의 초기 품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차 견져서 큰 차이는 없다. 거의 동등한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수입차는 158, 국산차는 161, 그 차이는 3포인트겠죠. 3개의 문제점 정도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조사 결과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내구 품질이죠. 역시 ppH 100대당 발생하는 문제점 수로 그 차이를 구분을 해봅니다. 내구 품질에 가서는 국산차가 훨씬 더 안 좋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국산차의 내구 품질 지수는 371 ppH, 그러니까 100대당 371개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수입차에서는 100대당 304개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국산차는 전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수입차는 전년보다 더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브랜드별로 그 부분에 1, 2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2019년에는 서비스 경쟁력에서 판매 서비스 만족도는 르노 삼성이 1위이고요. 쌍용 자동차가 2위를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S 만족도는 역시 르노 삼성차가 1위, 쌍용 자동차가 2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질 경쟁력으로 보면 초기 품질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이 기아자동차고요. 내구 품질 역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과 보면 쉐보레가 사라졌죠. 판매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 쉐보레가 사라졌고요. 그 자리에 쌍용차가 올라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 경쟁력에서는 지난해와 똑같이 현대기아차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입차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오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 차들의 어떤 타격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판매 서비스 만족도는 도요타와 렉서스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렉서스와 벤츠였는데요. 올해는 도요타가 1위로 올라섰고 렉서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크다라는 얘기죠. 에이스 만족도 역시 렉서스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에이스 만족도는 지난해와 순위를 서로 바꿨죠. 벤츠가 1등, 렉서스가 2등이었는데 올해는 렉서스가 1위, 벤츠는 2위로 서로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품질 경쟁력 초기 품질 역시 렉서스와 도요타가 서로 자리를 맞바꿨네요. 올해는 도요타가 1위, 렉서스가 2위. 작년에는 그 반대였고요. 내구 품질에서는 작년과 똑같이 렉서스와 도요타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2019년 국산차 부분의 판매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순위는 르노, 삼성, 쌍용차, 한국 GM 순위입니다. 수입차에서는 도요타, 렉서스, 벤츠 순위고요. 전체적으로 한국 차들은 이렇게 파란 부분, 그러니까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에요. 르노, 삼성이 약 3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독일 차들은 벤츠와 폭스바겐의 만족도는 떨어졌고 아우디와 BMW 만족도는 올라갔다. 유럽 브랜드에서 볼보가 좀 떨어졌고요. 나머지 브랜드들이 올라간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조사기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례수가 60사례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사례수가 부족해서 구체적인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네요. 일본 브랜드들은 도요타, 혼다는 만족도가 올라갔고 렉서스와 닛산은 떨어졌고 특히 렉서스가 9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와 렉서스가 산업평균을 크게 웃도는 그런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 브랜드는 추락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7포인트, 33포인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에이스 만족도에서 역시 르노, 삼성, 쌍용차, 한국 GM 순으로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수입차 부분에서는 렉서스, 벤츠, 도요타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로 나타났습니다. 자, 나라별로 보면 일본 차들이 100대당 137개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1위를 차지했고 독일이 155, 한국이 161, 유럽이 독일을 제외한 유럽계가 187, 미국이 19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을 제외하고 본다면 한국 차들의 품질 경쟁력이 초기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구 품질 3년 동안의 100대당 문제점 수를 본 내구 품질을 나라별로 본다면 자, 유럽을 제외한 모든 수입차의 내구 품질이 개선됐고요. 국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입차와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고요. 자, 초기 품질에서 내구 품질에서도 일본세가 많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확실한 우위를 경쟁 우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평균이 340포인트, 340점 정도인데 일본 브랜드들은 모두 산업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거죠. 문제점 발생 수가 낮은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다면 현대차만 산업평균을 밑돌고 있고 나머지 브랜드들이 모두 산업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도 넘어섰고요. 미국 차들이 의외로 내구 품질에서 괜찮네요. 산업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경쟁력 국산 브랜드에서는 자, 현대, 쌍용, 기아, 쉐보레, 르노, 삼성 순서죠. 순서로 나타났고 수입 브랜드에서는 포르쉐, 벤츠, 볼보, BMW, 아우디 순으로 디자인이 좋다고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로 보면 그 소비자들이 디자인을
그 각 차의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그랜저, 그리고 소나타, 팰리세이드 정도가 750에서 800점 사이 800점대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쌍용 자동차는 렉스턴 스포츠 칸,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과 K9, K7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디자인 선호도가 높죠. 독일에서는 벤츠 E클래스, GLC 클래스, 포르쉐 카이엔, 파나메라 정도가 상당히 좋은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벨라도 그렇고요. 거꾸로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차들이 이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을까? 의외로 벨로스터 N에 대한 소비자들의 디자인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국산 차들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차들이 700점 내외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디자인 평가가 낮은 수입차들이 있네요. 시트로엥 DS7 크로스백, 다음에 링컨 노틸러스, 안 좋군요. 디자인 평가가. 그리고 특이하게 일본 차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다 디자인 평가가 650포인트 미만으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닛산 알티마, 렉서스 ES, 인피니티 Q30,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두 디자인 평가에서는 65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디자인 평가가 안 좋다라는 얘기죠. 앞서 초기 품질과 내구 품질에서 일본 차들이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이런 디자인 평가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일본 차들의 어떤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선정한 퀄리티 카 오브 더 이어, 소비자가 선정한 올해의 차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를 소비자가 선정한 올해의 차로 선정을 했네요. 차급별로 수상한 차들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년 이내 새차 구입자 5,400명과 사겠다 구입 의향자 5,100명 정도가 평가에 참여를 했고요. 4개 평가 부분 모두에서 60살의 이상인 모델로만 한정했고요. 전체 24개 모델에 대한 순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종 모델 제외했고요. 자, 소형차가 없죠. 소형차의 경우에서는 모두 60사례가 넘는 케이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소형 세단, 소형차를 대상으로 60 패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형차 시장이, 소형 세단 시장이 확실히 줄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쉐보레가 경차 부분에서 유일하게 올해의 차에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현대기아차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준중형 세단 아반떼, 중형 세단 소나타, 준대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리고 대형 제네시스 G80, SUV 소형 니로, 준중형 스포티지, 중형 소렌토, 대형 팰리세이드, 그리고 MPV의 카니발. 보면 세단에서는 현대차, SUV에서는 기아차, 확연히 브랜드 특성이 드러나고 있죠. 각각 현대기아차가 싹쓸이 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에서는 대형 이슈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또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BMW 화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따른 일본 차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수입차를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2016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라는 거고요. 이는 작년에 BMW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 현재 진행형인 한일 간의 어떤 무역 갈등, 거기에 더해서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까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컨슈머 인사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비 관련 이슈가 터졌던 2015년 9월 이후에 수입차가 꺾였죠. 그리고 작년에 화재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꺾였고요. 한일 무역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수입차의 반등은 당분간 좀 기대하기 힘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전국 10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요.
자, 먼저 한일 무역 갈등 보실까요? 2019년 7월 6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고했고요. 8월 2일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자, 수입차 구매 의향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죠. 특히 일본 차는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차 외의 수입차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에 발생한 국산차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구입 의향이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자, 일본차는 당분간 하락세, 그리고 소비자들이 국산차로 몰려가는 현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흐름이 수입차 시장의 판매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현대차와 기아차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산 3사 구입 의향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에 국산 제품 선호 현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에 국산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조금 늘었다라는 얘기죠. 도표를 한번 볼까요? 연간 보면 2018년에 33.5%였는데요. 현대차를 사겠다는 구입 의향률이 2019년에는 41.7%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아차도 18.9에서 21.1로 늘었고요. 하지만 쌍용은 4.7에서 4.3 오히려 줄었고, 르노 삼성은 6.4에서 5.7, 쉐보레는 5.5에서 5.0으로 각각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반사이익은 현대 기아차로 몰리는 현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된 시점을 중심으로 좀 더 세밀하게 국산차 구입 의향률의 변화를 보면 현대차는 이렇게 늘고 있죠. 38.3%에서 42.5%, 그리고 다시 43.8%로 늘고 있고요. 기아차도 역시 늘고 있지만 나머지 브랜드들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어떤 판매 실적으로 드러난 팩트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률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판매 실적 혹은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는지는 역시 다시 이후에 판매 실적의 변화,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차종 간의 구입 의향 변화를 보면 제네시스 G80과 산타페는 줄어들었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올류 K7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구매 의향이 늘고 있고요. 한일 무역 갈등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으로 수입차 구매 의향이 크게 하락했다. 일본 차의 시장 점유율은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하락세가 불가피합니다. 일본 차들의 판매가 당분간은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일본 차 외의 수입차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라고 컨슈머 인사이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 차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수입차들은 어느 정도 판매를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한일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현대차와 기아차다라는 게 컨슈머 인사이트의 분석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자동차 화재 관련 이슈와 소비자 태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작년이죠. 자동차 화재 관련 이슈 일지를 보면 작년 8월 초에 8월 1일 4일 동안 매일 차량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8월 6일에 BMW가 결함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차, 2차 조사를 이 회사에서 실시를 했고 2018년 9월에 논란 차량의 보유자 조사 자료 수집을 개시해서 자, 2019년 올해 6월에 다시 자료 수집을 개시를 했고요.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제작사의 안전진단 서비스 리콜에 대한 불신은 줄어들었습니다. 제작사의 원인 은닉 등에 대한 동의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보유 차량 화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BMW가 화재가 날 것이다. 화재 위험성이 크다라는 인식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죠.
자, 제작사의 안전진단 서비스 및 리콜은 믿을 수 없다라는 소비자 인식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43.5%였는데 작년에 올해 24.9%로 18.6%포인트 줄어들었죠.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중립적인 의견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15.7%입니다. 제작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작사는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알면서도 숨겨왔다. 69.2%가 그렇다. 역시 64.2%가 그렇다. 1년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작사가 정확한 원인을 알면서도 숨겨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립 의견이 조금 더 늘었고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BMW 보유 차량의 화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작년에는 68.1%였는데요. 올해는 44.8%로 약 23.3%포인트 줄어들었죠?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4.8, 거의 50%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여전히 화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유 차량의 화재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없다고 본다 라는 부분이 24.4%에서 42.2%로 크게 늘었네요. 확률은 낮지만 틀림없이 있다가 41.3%에서 34.4%로 줄었고요. 얼마든지 있다 26.8%에서 10.4%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조사 결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화재 사건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였다라고 응답하고 있고요. 화재 사건 전 대비해서 약 20%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6.5%가 여전히 주차 거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외 손해 피해 경험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 소송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다수가 참여하겠다라는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곳으로는 정부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 등을 꼽는 응답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연간 화재 건수가 5천여 건에 이르는데 유독 특정 제작사만 부각되었다라는 이른바 음모설이죠. 그런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78.2%가 특정 제작사만 유난히 부각됐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리콜 대상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향후에도 제작사 브랜드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죠. 화재 사태로 내 차가 리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다시 BMW를 사겠다라고 이제 브랜드에 대한 강한 충성도를 보이는 비율이 72.9%나 된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의외의 결과입니다. 제작사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큰 소비자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얘기죠. 물론 나머지 72.9%, 나머지 약 30%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재구매 의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특정 브랜드가 부각됐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21.8%입니다. 공감한다가 78.2%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브랜드 유지 이탈 의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 브랜드를 계속 탈 것이다가 절반을 넘습니다. 53.4%. 조만간 중고차로 팔더라도 또다시 제작사 브랜드로 구입할 것이다가 19.5%, 약 20% 가까이 되죠. 조만간 중고차로 팔고 다른 브랜드를 구입하겠다가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새겨봐야 될 그런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자동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는 강경하고 소비자 의견들이 아주 강하고 극단적이었던 소비자 태도, 즉 많이 화나 있던 태도가 상당히 누그러졌다라는 게 이제 응답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상당히 대다수가 특정 브랜드가 부각되었다라는 희생양설에 공감하고 있고요. 브랜드 유지 의향을 보유한 점에서도 상당히 브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 정부기관 또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가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소비자 태도에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컨슈머 인사이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컨슈머 인사이트의 2019년 자동차 기획조사 주요 결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어서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러프하게 살펴봤고요.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히나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참고 자료로 충분한 가치,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오토다이어리 시승기 찾아보시는 건 물론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시장 조사기관의 방대하고 디테일한 조사 결과를 참고를 하시면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넘는 패널을 대상으로 이런 방대하고 디테일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회사가 자동차 시장에 대해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회사 설립 초기서부터 진행해온 그런 시장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그 가치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이 시장 조사의 의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